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예연도 넓어졌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제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것이어서 안이한 경제 진단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허만석 부장. 예. OECD가 2달 만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어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대외 경제 요건이 좋지 않다. 그 이유로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KDI도 비슷한 지금 전망을 내놓고 그랬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수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계속 꺾일 것이고, 고용도 지금 위축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OECD는 지금 가장 큰 그 한국 경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 생산성입니다. 아하. 이 노동 생산성은요, 지금 우리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노동자들은 저생산성인데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이렇게 보완해왔는 이런 좀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주 네. 52시간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고질적인 노동 생산성이 나쁜 이 문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나빠지면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동돼서 나빠지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예. 벌써 며칠 전에 국제경제연구소죠. KDI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췄어요. 거기다가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될 거다라는 조언까지 했었는데 금리를 낮춘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제로금리 비슷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 경기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리기,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예전 금리대로 정상화 단계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경기가 굉장히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라고 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금리를 경기에 변동해가지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그동안 올렸기 때문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리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떠날 수 있어,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지금 KDI에서도 경기 전망치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경기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까지 여기서 오르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닥치는 부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군요.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는 전망이 있었던 거죠. 네. 일종의 권고입니다. 네. 결국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KDI에서 국책용기관의 KDI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지정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보면 결국 현 정부가 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강 의원님, 네. 지금 보면요. 꼭 나빠지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내년도 전망치, 그리고 또 하반기, 네. 올해 하반기로 가면은 경제가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 얘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이제 조만간 나빠질 거다. 꼭 그 얘기만 집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가 생물이다 하는데 네. 경제만큼 또 사람 움직이는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돌아와서 만약에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게 또 우리 경제에 굉장한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굉장히 무역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수출에 의존하는 게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어떻게 풀려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희망을 또 가져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이렇게 경제 수치는요,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도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부도 최저임금 영향인 것을 인정을 했죠. 그만큼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일단은 오늘 청와대도 최저임금 수용 가능한 적정선을 찾자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방향성은 맞죠. 그렇지만 그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올리라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니까요. 네. 올리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저임금을 네. 올리라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방향성은 맞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에서는 그 임금이 올라가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저임금이 최대 효과를 내려면 사실 고용이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임금만 오르면은 받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고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있던 일자리를 잃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방향성은 맞지만 네.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적정한 선을 찾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네. 김태우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문제를 두고 정부가 이 외부적인 위기다라고 거론한 것 자체가 소득 주도 성장을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데 왜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되길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1분기에 나왔을 때 네. 현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거기에 대한 원인 진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네.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아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그 비판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괜찮습니다. 중국도 뭐 좀 꺾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무슨 외국 변수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꺾인다는 거야? 우리만 꺾였는데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외국 대외 변수 중에서 지금 또 생길 수 있는 큰 문제가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그렇죠. 미중 무역 연말까지 갈등이 계속이죠. 격화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중간재를 많이 파는데 그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경제는 수출을 못 가서는 우리 경제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중 무역 갈등으로 통한 이 대외 변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1사분기에 성장률 꺾었을 때 현 정부가 했던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은 거지 우리 내부 문제가 아니야. 이걸 뒷받침하는 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률을 꺾였어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은 문제 없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거지 소득주도 성장률 문제는 아니야 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미중 무역 갈등 이 문제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률의 간판을 내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갑자기 극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합의에 이르러서 화해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근데 경제가 대외 변수가 없어졌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아마 네.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률을 비판했을 때 네. 소득주도 성장률의 문제점을 계속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받는 지금 여당 쪽에서 또는 뭐 진보 경제학자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야.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지금 터져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거지 제조업 안 좋은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이것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제조업이 꺾이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라는 또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쟁과 이런 담론들이 아마 올 연말부터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증폭될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내년 총선도 경제 이슈로 양당이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좀 복잡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비판에 나서고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또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수사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활부를 기반한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최저임금 폭등 부작용을 정부마저도 시인했습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OECD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해찬 대표가 말한 OECD가 권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정을 해왔습니다. IMF인데 OECD로 이해찬 대표가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IMF로 수정을 한다라고 입장을 다시 정정해 왔습니다. IMF가 권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사건 사고로 다루기도 했던 내용이에요. 의정부 일가족 이 살인 사건. 근데 지금 그 아들, 15살 아들만 남고 다 숨진 사건이었죠. 이거에 왜 갑자기 여기 등장한 거예요? 정치권 그러니까 논란에. 결국 이제 생활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죠. 생활고가 지금 자영업자들 경기 안 좋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이 문제는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냐. 왜 소득주도 성장론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그것을 만든 거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지금 한 2년째 실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하위층의 어떤 소득은 더 줄어들고 더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냐. 네.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수준만 올라가고 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저께 의정부 일가족 그 비극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은 이걸로 치러야됩니다. 다만 어쨌든 일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어떤 굉장히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걸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도구로 끌어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허. 그 의정부 그 비극이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이 가족의 비극을 끌어들여서 그 경제 정책 비판하면 이게 과연 유권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그 부분 회의적이에요. 오랜만에 뭐 좀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바른 말을 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좀 뭐 최종적 결론이 안 났지만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데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 뭐 살인 사건이지 뭐 알 길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이거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야가 국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 국회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네. 뭔가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해찬 대표는 계속 야당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접점을 찾으려면 일단 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야가 청와대와 같이 만나든 여야가 만나든 아니면 뭐 5당이 만나든 뭐 1대1 영수회담을 하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기인데요. 네. 야당에서 이제 추경 부분을 갖다가 받아주려면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성의 표시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당이 야당한테 이제 한국당한테 성의 표시를 할 테니까 뭐 좀 요구를 해봐라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처리하라고 하니까 그건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무슨 그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만 되면 경제가 이제 곧 나아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판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 부분에서요, 국가 부채가 지금 추경의 이런 그 확대 재정으로 갔을 경우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네. 특히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은 이 상당히 공공 부문을 갖다 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경의 어떤 이 부분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야당 뭐냐면, 쪽에서 하는 얘기. 야당 쪽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국가의 어떤 세금이 우리의 어떤 성장에 어떤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총선용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이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 살리기 행보에 또 나서겠다라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청와대는 계속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이념 정책에 매몰돼서 안 고치시는지. 근데 제가 한 가게 들어갔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끌어안고 죽고 싶어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전에 여기 헤어질 때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강선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경제, 이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표현한 건 줄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게 좀 너무 격한 표현을 끌어다 써서 일반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을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뭔가 뭐 외신도 인용하고 지금 저건 이제 시장 상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네. 인용하시기 전에 한 2번만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저런 표현이 아니어도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수시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이러저러하다고 다른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지 일단 한번 자극적인 표현을 그동안 계속해서 써와서 다시 돌아갈 길을 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또 저 발언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히려 못하고 있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막말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점, 진짜 상인들의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텐데 우리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상화의 길은 갈수록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독재자 발언과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또 황교안 대표는 최악의 경제를 만든 최악의 정권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하실 건 삼가하시고 더군다나 그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허만섭 부장. 예. 아니 언제까지 5.18 기념식 발언 얘기로 계속 논란에 막말에 또 더 수위 높은 말에 오고 가는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지금 이어지는 예, 거예요?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장애 투쟁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그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장애 지금- 투쟁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대장정. 그렇지만 이게 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하. 또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건 지금 이 발언은, 발언 자체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굉장히 격하게 오가지만 어떻게 약간 보면 좀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을 지금 아, 1대1. 1대1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재자의 후예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공세가 일종의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 쪽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반응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 황교안의 어떤 대결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네. 이해찬 대표로서는 그런 대결 구도가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오히려 이해찬과 황교안의 어떤 대결로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아주 집요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자,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도요,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당분간 여야 대치가 더욱 이어지고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노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낡은 이념의 잣대로 스스로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정치인들은 주로 막말을 하거나 아주 좀 센 단어를 얘기할 땐 저렇게 인용식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이런 말들이 세간에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래야 이제 책임을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언제까지 말로 계속 이렇게 오고 갈까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도 사실 네. 누구를 하는지 지칭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 쪽이라고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네. 이주영 의원도 똑같이 남노당의 후예, 저거를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전원 형태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죠. 추정도 되는 거죠, 양쪽 다. 근데 결국 이제 말이 좀 거칠어지는 건데 이게 아마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년 아마 4월 때까지 이 흐름들이 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갈등의 대립이 격화돼 있고 내년 총선에서 기본적으로 본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걸 일단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와 더불어 여당 그다음에 야당도 저런 어떤 강한 언어들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제 모양새인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은 총선 되면 속된 말 알아서 따라옵니다. 네. 1번 찍던 사람은 1번 찍습니다. 네. 2번 찍던 사람 2번 찍습니다. 문제는 중간에서 항상 1번 찍었다가 2번 찍다가 소위 말해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내년 수도권, 내년 총선, 특히 수도권의 승부처인데 과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본인들의 고정 지지층만을 결집시키려는 저런 강한 언어들과 저런 프레임으로 과연 양당 다 원하는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황교안 대표의 4,000km 대장정. 글쎄요. 뭐 지지층의 결집은 강하게 노릴 수 있었지만 근데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형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층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총선이 오면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지지층을 지지층의 수준을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자극적인 말, 막말하면서 우리가 품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품격 보면은 입구자가 4개예요. 네. 그래서 결국 품격을 만드는 건 말이니까요. 아하. 한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한숙 부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금 다음 주에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관심사입니다. 국회로 컴백하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이 민생 이제 그 대장정이 끝났는데 그렇죠. 그다음 번에 이제 뭐 할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층이면 보수층 혹은 중도층이면 중도층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던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게 예컨대 뭐 국회 정상화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선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회 정상화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국회 열어주고 예산안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했던 네.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그래 넘어가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역시 또 웰빙당이다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걸 다 거부하고 계속 투쟁적인 모습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또 이제는 한국당도 부담이 되거든요. 딜레마네요. 예,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국회로 돌아왔는데 또 동물국회 만들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은 욕먹을 테고 그러자고 또 다 통과하자니 여당만 좋은 일이 될 테고 그렇다고 밖에 머물자니 더 결집층 이외의 부동층들은 전혀 올 것 같지가 않고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지금 잘 잡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